지방직 서울시 2021년도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직 서울시 7급 문제 해설할게요. 문제는 문법 문제가 4문항 나왔고 단원별 문항을 좀 보면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에서 구별해야 될 어휘 한 문제 나왔고요. 다이어의 의미 묻는 거, 그 다음에 표준발음법 문제,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과 연관지어서 나온 표준발음법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만에 중세국어, 고전 문법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4문항 나왔고, 그 다음에 어휘 부분에서 한자 성어 한 문제, 한자 표기, 도금 문제 한 문제, 이렇게 2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직 7급 문제에서 한자 도금을 묻는 문제가 2문항 있었거든요. 2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한자 도금에 관련되는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한자 표기가 그렇게 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어. 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오랜만에 고전 문법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고전 문법을 아예 제끼고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은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겠지. 그리고 비문학이 9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비문학이 9문제, 10문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는 어제 오늘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구급 지방직, 국가직 다 구급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도 이제 9문항, 10문항 정도는 대비해야죠.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기존에는 그냥 사실적 독해에 관련되는 문제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면, 추론적 독해. 그지? 그러니까 적용하는 문제 같은 추론적 독해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장 좀 고난도의 문제는 전부 다 비문학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문 문제 한 문제는 거의 작년 문제와 거의 동일한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 묻는 문제 한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학은 역시 시조, 그 다음에 고전수필, 그 다음에 좀 오랜만에 설화의 표현 방식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시 한 편, 소설 한 편 이렇게 해서 문학에서 5문학, 그 다음에 문법과 어휘가 6문학, 그 다음에 비문학이 9문학 이렇게 나왔고, 아마 가장 고난도의 문제는 전부 다 비문학 추론적 독해.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렵게 느껴진 것은 고전 문법. 이 어려우셨던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 정도 출제가 됐고, 문항수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건 이제 거의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9문제, 10문제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 어휘 5, 6 그 다음에 문학 한 5문제, 4, 5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문항수가 거의 이제 고착화되고 고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문제가 한글 맞춤법에서 구별해야 될 어휘였어요. 히다, 안 치다 구분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밥을 안 치는 거야. 안 치다가 돼야 되죠. 안 히다는 뭐야? 안다의 사동이지. 그지? 그래서 앉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안히다.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쓴 이 안치다는 이거. 떡을 안 치다, 밥을 안 치다. 이런 의미를 갖지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조리다와 졸이다를 구분하는 거지. 이 조리다는 여러분 이런 거. 양념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야. 어떤 재료에 양념이 스며들게 만드는 것은 이 졸이다. 그 다음에 졸이다는 뭐예요? 졸다의 사동사로서 국물이 줄어드는 거. 그지? 국물을 졸이다. 이럴 때 쓰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초조하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 할 때 이 졸이다를 쓰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딸리다와 달리다 구분하는 거지. 3번의 예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이 달리다를 써야죠. 딸리다는 뭐야?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거지. 딸리다, 달리다 구분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이렇게 불어라고 활용하면, 이렇게 활용하는 단어의 기본형은 뭐죠?
이거 불다. 바람이 불다, 불고, 불어. 이렇게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공무원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받침이 디귿인 붙다가 있지?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 받침이 디귿인 붙다가 뭐예요? 양이 증가하다 라는 뜻을 갖는 단어죠. 그러면 이 받침이 디귿이 되는 붙다가 어떻게 활용해? 붙다, 붙고, 불어. 디귿불규칙이지.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근데 이 4번 예문에서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붙다? 양이 증가하다? 아니면 뭐 바람이 불다 같은 불다? 이 단어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친구는 화가 나서 뭐 뾰루퉁해졌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어 있었다. 이렇게 돼야지. 기본형이 뭐야? 붙다. 받침이 시옷이어야 돼요. 뭐 피부가 부풀어 오르다 이것도 있고 이것처럼 뭔가 화가 나서 뾰루퉁해져 있다 이런 뜻을 갖는 건 받침이 시옷이어야 되고 시옷 불규칙 용언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했을 때 시옷이 탈락하죠. 그래서 붙다 붙고 부어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4번은 부어가 들어가야 되죠. 어법상 맞는 건 2번이어야 되죠. 양념이 스며드는 조리다. 그러니까 1번은 앉히다, 3번은 달리다, 4번은 부어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다이어의 의미지. 2번 문제 여러분 너무 쉬웠지? 1번은 형이 낸 수수께끼를 풀다. 수수께끼를 풀다.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은 난해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3번의 디귿은 막내도 잘못을 뉘우치니 아버지도 그만 얼굴을 푸세요. 얼굴을 푸세요. 긴장된 분위기나 표정 따위를 부드럽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4번은 뭐지? 경찰을 풀어서 그치? 사람을 찾으려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을 풀다 뭐야? 어떤 사람을 동원하다. 사람을 어떤 일에 동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다라는 뜻이 아니야. 사람을 동원하다라는 뜻이야. 4번 틀렸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터놓는 거는 이런 거. 통금을 풀다. 뭐 어떤 규제를 풀다.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는 한자성어 묻고 있어요. 한자성어 축구 대표팀 조윌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어. 근데 우리 대표팀은 국민들의 찬사와 응원 속에서 메달권을 향해서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나가면서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윌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근데 더 잘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상황 뭐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지. 그지? 1번이죠? 주마가편이지? 2번은 뭐야? 말을 달리면서 산을 보는 거. 수박 겉핥기. 그 다음에 3번의 절치부심. 이를 앙다물면서 몹시 속을 썩이는 거. 4번은 뭐예요? 모기 보고 칼 뽑는 거. 1, 2, 3, 4 다 읽을 줄 알고 다 기본적인 한자성어였죠. 그지? 뭐 주요 한자성어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져야 해. 그지?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어야 됐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했거든요. 화제가 보니까 우리의 전통 건축 문화에 나타난 특징 전통 건축 문화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옛날 집터를 고를 때 첫 번째 고려한 것은 지리. 그럼 지리가 뭐래? 산과 물의 조화. 그 다음에 둘째는 생리. 얼마나 편리하냐. 셋째는 인심. 그리고 산수. 경치. 이렇게 했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마지막 문장 보면은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집의 위치가 자연과의 조건과 잘 어울리도록 따져서 집을 지었다. 그지? 자연과 어울리도록 집을 지었대. 이것이 1번에 모방한 건가? 2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곤 2번이 돼야 되죠. 1번은 여기서 집의 위치가 자연 조건과 잘 어울리도록 따져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을 모방했다. 모방은 뭐야?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 그치? 1번 안 되지. 2번은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군. 조화. 응? 조화를 고려한 거야. 2번이어야 되죠. 3번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 중심이지. 응? 변용 안 되지. 그 다음에 4번도 어때요?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모두 경쟁하는 요소? 아니지. 서로 어때? 조화를 이루는, 어울리는 요소로 생각한 거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쟁, 변용, 모방이라는 단어 다 걸리셨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5번은 고려말 우탁이라는 시인의 탈로가였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막대 가시, 대꾸법. 능랑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로 지름길로 왔다. 백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흰머리가 걸어서 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지? 의인화해서 추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그런 기법이 사용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야.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관조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지? 얘가 지금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는 건 맞아. 왜냐하면 세월의 흐름을 어때요? 막을 수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서 관조한다라는 건 고요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관찰하다 이런 뜻인데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은 틀려요. 우리가 왜 문학을 배울 때 관조의 문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거는 수필이에요. 수필. 교술갈래. 그러니까 인생을 고요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자세히 관찰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 을 쓰는 게 대표적인 갈래가 교술갈래 수필이지. 1번 안 되는 거 봐. 인생의 덧없음까지만 맞는 거야. 관조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2번은 의인법, 백발을 의인화한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인생의 덧없음, 즉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 그지? 이건 자연의 섭리야. 이것을 백발이 자기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너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여기서 이제 해학적이라는 말이 물론 막 박장대소하는 웃음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막 빵 터지는 웃음은 아니야. 근데 이 시조를 읽었을 때 그래, 늙음은 막을 수 없지. 이런 미소가 떠오른다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4번에 보시면 인간의 한계지.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인생의 덧없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인간의 한계,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 1, 3, 4 다 같은 말이죠. 그지? 근데 여기서 틀린 건 관조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그지?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쓴 문학의 갈래는 교술갈래, 수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이 우리가 오랜만에 나온 고전 문법인데 근데 이 나란말싸미, 훈민정음, 어제 서문은 여러분들 아마 다 우리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고 너무 유명한 거지. 이거는 이 정도는 해석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현대어 해석이랑 맞춰서 문장 성분을 파악해 보시면 돼요. 나란말싸미가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랏은 나라의 관형어가 되는 거고 말싸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주어가 되는 거고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치? 달라서 여기까지. 그럼 얘는 서술어가 되는 거지.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해석이랑 맞춰서 문장 성분을 따져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이게 기억해 보시면 어리석은, 백성이, 주어지, 이루고자, 말하고자, 할, 배이셔도 이때 배는 뭐예요? 이루고자 할, 가 있어도 이렇게 되지. 이루고자, 말하고자 얘는 할. 그 다음에 띄고 우리 왜 띄어쓰기에
의존 명사. 그리고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이제 15세기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난 바 뒤에도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은 거지. 그래서 얘가 축약 형태로 바, 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형태소가 두 개여야 돼, 얘는. 바가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래서 얘도 역시 주어가 되는 거고, 마참내 제 뜻을, 얘는 뜻을, 그럼 목적어야? 쟤는 뭐야? 자기의, 제의, 그지? 자기의 이렇게 해석되지. 그러니까 얘 뭐야?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관형어가 돼야 되죠. 그지? 못할 놈이 하니라, 많다. 여기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내 일을 위하여. 그럼 얘 뭐야? 내가 이렇게 해석되지.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백성이 주어, 니은에 보시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되는 거지. 이때 바는 오늘날 현대국어의 의존 명사, 그 다음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15세기에는 없었으니까 이라는 주격조사의 형태로 축약됐다라는 얘기죠. 그지? 그 다음에 3번의 제는 자기의 뜻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관형어. 그 다음에 4번에는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3번이어야 돼요. 3번이 관형어. 나머지는 전부 다 주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고전문법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주요 지문이었고 이 정도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출제자도 냈을 거야. 그지? 그렇게 되는 거고 현대어랑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됐던 문제야.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현대시 문제인데 텔레비전을 끄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풀벌레 소리가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그렇지. 소리가 들어온대.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환하대. 이거 뭐예요? 공감각이지.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을 어떻게 한 거야? 시각화한 거죠. 그지?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를 끄고, 그럼 아마 텔레비전 같은 건 뭐겠어? 현대 문명이겠지? 그러니까 현대 문명과 이렇게 단절하고 나니까 자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귀뚜라미, 여치 소리, 뭐 이런 것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시였어요. 그래서 풀벌레들의 자궁기를 생각함이라는 김기택 씨의 시였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그 소리가 막 허파 속으로 들어온대잖아.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환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1번에 보시면 문명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가 나타난다. 호혜가 무슨 뜻이에요?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호혜적 관계라는 건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명을 상징하는 텔레비전과 자연, 풀벌레 소리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나? 그렇지 않지.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텔레비전을 껐어. 그지? 그럼 이건 문명과의 뭐야? 단절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문명이 부정적인, 텔레비전이 마이너스의 의미고 자연이 플러스, 긍정적인 의미야.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의미지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그지?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공각강적 침상 나오지? 풀벌레 소리가 환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텔레비전 끄기 전후의 상황. 텔레비전을 끄고 나니까 풀벌레 소리가 막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결국 이 시의 주제가 뭐야? 문명의 이기에 가려졌던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 작품이다 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호혜적 관계가 뭐냐라는 단어의 뜻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8번이 소설 장마.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 구렁이가 나타났어. 그냥 내용을 묻는 문제였어요.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은 삼촌의, 그러니까 전쟁, 6.25 전쟁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삼촌의 현신.
늘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삼촌처럼 대해요. 그러니까 에고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찾아왔는가. 울어보채는 아이에게 자장가 라도 불러주는 투로 속삭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는 이 구렁이를 사람처럼 대하고 있고, 보통 동네 이것을 구경하고 있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어때요? 비웃지. 그지? 구렁이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눈을 세모꼴로 뜨면서 막 대가로령을 하고 있지. 그지? 그러고 나서 다시 구렁이를 바라보면서 자네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그러니까 삼촌처럼 대하고 있는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야 할 대로 가라.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구렁이를 어때? 달래고 있죠. 그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그냥 줄거리 파악하는 거였어. 1번에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야단쳐? 아니지.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비웃는, 그러니까 구렁이를 사람처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대갈호령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무서워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죠. 2번이지? 그 다음에 3번은 보시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나?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나?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어요. 음식을 대접하는 건 없었어. 그래서 몇 번이야? 2번이라는 얘기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부터 비문학 문제가 쭉 이어졌었는데, 9번 문제 좀 보자. 기업과 니은의 주장에 대한 비판.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 이랬어. 그러면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적인 제재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므로 의무 투표제가 낮은 투표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2번에 보시면 그럼 의무 투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의무 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겠지. 그러니까 의무 투표제 도입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아가 우리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정치인들의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러지. 정치인들이 정책 경쟁력을 높이게 할 것이다. 그럼 1번 보세요.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여러분 2번 답지는 뒷받침할 자료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1번은 근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이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러면 4번 봐봐. 현재 우리나라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보면 자료, 아까 2번, 그 다음에 근거,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선출된 정치인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뭘 제시해야 돼?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근거를 제시해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사람은 누구야?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니은이 아니라 의무투표제에 찬성하는 기업 측이 제시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거야 라는 게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은 기업이 해야 될 일이고 3번은 부작용에 대한 근거,
부작용이 어딨냐?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3번 틀렸어요. 여러분 나머지 답지들이 전부 다 뭐 자료, 근거, 뒷받침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3번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라는 말로 서술어가 끝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대책은 기억이 마련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9번 문제가 살짝 오답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상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시험장에서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10번은 보시면 한자 표기 물었어요. 1번의 결과, 2번의 초유, 처음 있는 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수많은 곡절 하면 곡절이 뭐예요? 이러저러한 상황. 이러저러한. 뭔가 곡절이 뭐야? 뭐 순조롭지 않은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근데 여기 3번에 써 있는 구불곡자, 그 다음에 절은 뭐야? 끊을 절자지. 끊은 절자 어울려? 순조롭지 않은 이러저러한 복잡한 상황을 곡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끊을 절자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꺾을 절자. 끊을 절자를 쓰는 곡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구부러지고 끊어진 거. 그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 그래서 구부러지고 꺾여 있는 것. 그지? 그것이 곡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3번의 표기가 틀렸지요.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서막. 처음 있는 일.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일의 시작. 처음 있는 일은 초유. 그 다음에 일의 서막이다. 그러면 서막은 뭐야? 발단. 시작. 을 의미하는 거지. 3번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작년에도 이거랑 똑같은 개요표 문제가 7급 문제에서 나왔어요. 작년 문제가 거의 똑같은 동형 문제야. 그러니까 작년 문제지를 놓고 그냥 동형으로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제목이 청소기 관련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 제고가 뭐야? 높이는 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랬을 때 고객 불만 현황. 1번 기억, 소음 과다, 흡입력 미흡. 괜찮지? 인터넷 고객 문의 접수 및 처리 지연. 괜찮지?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에 고객 불만의 발생 원인이 뭐냐? 그러면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모터의 품질이 불량하다. 그 다음에 인터넷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뭐를? 디귿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지? 그래서 해결 방안이 1번 동정 제품의 전량 회수 후 수리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겠다. 그 다음에 2번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 최신화 및 관리 인력을 충원하겠다. 그지? 얘는 해결 방안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개요표는 짜임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모터의 품질이 불량하다. 그랬으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돼. 그럼 아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돼야 돼요? 동종 제품을 전량 회수 후 수리,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의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 그리고 아까 2번이 뭐였냐면 인터넷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잦은 오류 그랬으니까 얘가 뭐야? 시스템을 최신화한다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런데 여기에 3번의 디귿은 고객 지원센터의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럼 이건 뭐야? 문제점이지. 그러니까 아마 2번 달라. 2번 달라. 1, 2, 3번. 3번에 들어가야 될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아마 3번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해결 방안 3번에 인력 충원.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 효과, 향후 과제, 회사 이미지, 민원 해결, 그 다음에 결함 최소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틀렸죠? 3번은 진짜 얼토당토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 오답률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보면은 설명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묻고 있거든요. 담배가 해로운데 피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럼 얘의 설명 방식은 뭐야? 인과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이유, 인과.
인과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1, 2, 3, 4의 인과는 없어. 그럼 이제 뭐야? 분석이죠. 그지? 담배가 해로운데 피우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 분석은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그래서 분석과 아마 구별해야 될 게 구분 혹은 분류. 종류별로 묶거나 나누는 것. 구별해야 되지.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나누는 거고 구분과 분류는 여러 개의 대상을 종류별로 묶어 나가는 것. 그지?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뭐 정의, 서사, 비교 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 아마 1, 2, 3, 4에 있는 답지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으면 헷갈리는 그런 설명 방식을 제시했으면 조금 오답률이 있었을 텐데 답지 자체가 너무 나머지가 확실히 아닌 것들 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분석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의 비문학 문제는 그냥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보면은 15세기 중엽 인쇄술이 도입됐을 때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했대. 인쇄 시설이 굉장히 비쌌대죠. 그래서 투자금의 회수도 오래 걸렸대. 그래서 결국 15세기 말 인쇄업은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다. 2번이죠. 2번 확인할 수 있지. 15세기 말 인쇄업은 대금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종속되었다. 의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책 사업을 장악했어. 왜냐하면 책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 장사였대요. 그러니까 3번에 유럽의 상인들은 사상의 교환을 위해서 책을 유통한 것은 아니었지. 그럼 뭐 때문에 유통했어? 경제적 목적. 이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유통했죠. 그지? 그래서 유럽의 상인들의 원인은 그랬는데 목적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때? 시장에서 막 사상의 교환이 촉진됐죠. 그지? 여기서 이 사상의 교환이 촉진된 건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아마 유럽의 상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던 거지. 목적은 경제적 이윤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사상의 교환이 촉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번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종교 서적의 인쇄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4번에 보시면 라틴어가 인쇄술에 힘입어 중요한 언어가 됐다. 이건 인과관계가 잘못됐지? 그지? 그러니까 인쇄술 때문에 라틴어가 중요한 언어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라틴어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종교서적이 주로 인쇄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1517년 이후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인쇄술이 이용되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16세기에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4번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4번이 보면은 14번 같은 지문은 서양의 드래건 불을 내뿜는 악의 상징 동양의 용은 신령스러워. 그치? 서로 대조제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용에 대한 인식과 동양의 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거지. 그래서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용은 날개 달린 드래곤과 달리 그러면 드래곤은 뭐야? 서양 거죠. 그러면 서양의 드래곤은 날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서양의 드래곤은 악의 상징이야. 근데 동양의 용은 날개 없이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날개가 없어도 된대. 물속에서도 지낼 수 있고 4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이 없고 그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는 용에 대한 서양의 인식과 동양의 인식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들 중에서 바닷가의 사람들은 용이 용궁에서 지낸다. 육지 사람들은 어디? 하늘, 구름 속에서 지낸다. 환경 중심적 사고래요. 그래서 어부들은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으로. 그러면 여기서 풍랑은 마이너스 부정적인 단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농부들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의 원인으로. 그럼 풍우는 어때? 곡식을 자라게 하니까 긍정적인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어부들은 용을
별로 무서워했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용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자연이 어부는 공포, 농부는 은혜, 라고 생각했대.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의 비중이 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대체로 용을 두려움, 풍랑, 공포보다는 상서로운 존재. 그러면 두려움이랑 반대되는 거니까 상서로운 존재라는 건 풍우, 은혜. 이렇게가 같은 뜻이지? 그러면 상서로운 존재다라는 건 어때요? 긍정적인 단어지. 복을 주는 거. 복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지? 상서로운 존재. 복되고 어떤 복을 주는,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상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상서로운 존재가 긍정적인 뜻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긍정적인 의미를 다는 단어를 나눠야 되지. 이분법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지문이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1번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어. 1번에 보시면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인 관념이었다. 아니지. 여기서의 용이 구름 속에 산다라는 건 농부들. 바닷가 어부들은 용궁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거는 바닷가 어부들과 농부들의 인식이 서로 대립됐던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육지의 농부들은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 말 어때요? 앞에 보면은 네 발이 있으나 땅에 걷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네 발이 있다라고 생각한 건 맞아. 네 발이 있어도 하늘 위를 걸어다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번이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환경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풍랑은 어때? 마이너스. 풍우는 긍정적인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전부 다 복되고 길한 현상, 상서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풍랑은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드래건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건은 하늘을 날 수 없다가 아니라 날개가 있는 거였잖아. 그러면 아마 하늘을 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지. 2번이 맞는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추론하는 얘기였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구름과 용궁 바닷가 어부들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어부와 농부가 대립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풍랑과 풍우는 서로 대립되는 하나는 부정적인 단어 하나는 긍정적인 단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서 비문학 지문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그런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15번은 고전 수필이었어요. 그지? 박지원의 수필이었는데 첫 번째 문단은 누님이 시집가던 날을 회상해. 누님이 시집가던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 있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회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보시면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까 붉은 명정이 펄럭이고 있어. 그러니까 누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나서 강굽에 이르자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아. 근데 그때 문득 강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산의 검푸른 빛이 누님이 시집가는 날 쪽진 머리 같고 지규법 그 다음에 강물빛이 당시의 거울 같고 그 다음에 새벽달은 누이의 눈썹 같았다 비유적 표현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자연물을 보면서 누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서 어릴 적 일이 생생히 떠오른다 그러지. 1번 맞지요? 자연물을 통해 산에 무슨 검푸른 빛이 누님의 쪽진 머리 같고 그지? 뭐 새벽달은 눈썹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보니까 누님이 돌아가신 거죠? 명정이 펄럭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누님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과거에서 현재의 장면이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겹쳐지고 있지. 28년 전의 일이야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누님의 결혼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기쁨과 슬픔 기쁨은 없죠. 누님이 결혼할 때 내가 기뻐했나? 그러지 않았어. 그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슬픔만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4번 틀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도 비문학 지문인데 추론하기 문제였거든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고대 로마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21세, 21세. 그지? 그러니까는 거의 1세 전에, 아이 절반이 뭐 10세 전에, 10살 전에 다 사망했대. 아동 사망률이 높았대. 뭐 때문에?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이를 밝혀 치료의 길을 연 사람이 파스테르였다. 그랬어. 1번 보시면 고대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은 아이들이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지? 10살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1번 맞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보면은 그 다음에 파스테르는 미생물이 활동한 결과로 발효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대. 그리고 음식물의 발효, 부패, 공기 중에 미생물 때문에 일어난대. 그러면 음식물에서 저절로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 음식물을 부패시킨다는 게 뭐야? 이게 자연 발생설을 반박했지요.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미생물의 존재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2번 맞지? 그러니까 파스테르는 음식물이 발효와 부패에 대해 자연 발생설을 부인한 거지. 반박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1863년에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을 발견했대. 3번 봐봐. 끓는 점 이하로 가열하는 파스처리제이션, 살균법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뭐야? 변화시키지 않는 거지. 그지? 3번 틀렸죠? 높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3번 틀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연구에 의해서 파스테르는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임을 밝혔고 백신을 만들었고 큰 업적을 남겼죠.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아마 파스테르의 미생물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 업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이로 인해서 뭐 아이들이든 누구든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죠. 4번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문제 자체가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는 4번도 맞는 얘기야.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문제가 그 설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의 두 개의 설화가 나왔는데 그냥 간략한 설화지. 가는 지금 보면 호랑이야. 여기서 이 호랑이 어때? 먹잇감을 보고 막 좋아하면서 막 허장성세를 부리지? 그지? 그러다가 중이 돌아가고 먹잇감이 없어진 거야. 스님이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호랑이의 웃음이요. 허장성세.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었다. 호랑이, 풍자의 대상. 어떤 태도? 허장성세. 하는 태도.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이제 박쥐 얘기를 하면서 박쥐가 새냐 짐승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이를 피해 교묘하게 면피하는 사람. 그지? 자기 좋은 식대로 해석해서 박쥐는 새들끼리 있을 때는 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할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짐승한테 와서는 나한테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일을 자기 좋은 식대로만 해석하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와 나의 둘 다 맨 마지막 줄 있지. 맨 마지막에서 호랑이의 웃음이요.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참으로 박쥐의 일이라 하겠구나. 화자의 말. 화자의 말을 통해서 호랑이 그다음에 박쥐라는 대상을 조소 뭐야? 비웃고 있지. 그지?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번에 보시면 일화를 통해 간략한 에피소드를 통해 대상의 성격, 호랑이는 허장성세하는 인물. 그지? 그 다음에 박쥐는 어때? 자기 좋은 식대로 해석하면서 교묘하게 세상 일을 면피하는 인물. 이제요. 3번에 반어법은 나타나지 않았지. 그지? 그냥 대상을 비판하는 것만 맞아. 근데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4번에 보시면 우화적 설정이란 건 뭐야? 그치? 이거지. 대상을 의인화해서 돌려 말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화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죠. 3번 반어법 안 나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은 표준발음법 의문의 변동과 관련되는 표준발음법이고, 표준발음법 29항에서 설명하는 건 여러분 니은 첨가야. 합성어나 파생어. 앞에 단어는 자음으로 끝나. 그지? 칠종성. 그 다음에 뒤에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해요. 이야, 여요유. 그럼 발음상의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죠. 생연필 같은 경우도 니은이 첨가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나타난 단어였어요. 근데 보면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할 때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다만은 니은을 첨가해도 되고, 니은 첨가를 안 하고 그냥 받침을 어떻게? 연음해서 야금아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야금, 야금 하면 니은을 첨가한 거고, 야금아금 하면은 그냥 연음해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보시면 호남약을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면 호남약. 그리고 비읍이 다시 미음으로 되는 건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여기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가 혼, 함, 약 이라고 발음하면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한 거야. 그러면 표기대로 발음하면 받침을 그냥 연음해서 발음하는 거거든요. 받침을 그냥 연음해서 발음하면 어떻게 돼? 혼, 하, 벽 이렇게 되지. 이렇게 발음하나? 혼, 하, 벽 이렇게 발음해?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요. 그러니까 호남약은 그냥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본항, 색연필. 본항에 해당하는 색연필 옆에 붙어야 될 단어예요. 그래서 1번 틀렸지. 그 다음에 보시면 붙임 이름 뭐야? 리을 받침 뒤에 니은 첨가가 일어났을 때는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울역. 그 다음에 받침 리을 때문에 서울역. 그러니까 휘발, 유. 받침 리을 때문에 니은이 다시 리을로 교체되죠. 유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니은 첨가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붙임 이는 뭐야? 두 개의 단어를 그냥 이어서 발음할 때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잘립다도 어떻게 돼? 여기에 니은 첨가가 되고 앞에 받침이 리을이니까 얘가 다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도 여기 어떻게 10 플러스 8이지. 여기에 니은 첨가가 돼. 그러면 18 이렇게 됐다가 이 리을 때문에 니은이 뭐로? 리을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18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얘기야.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리을의 담화는 뭐야? 니은 첨가의 예외지. 그지? 뭐 3.1절, 뭐 송별연, 송별연 아니면 우리가 일요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일요일, 월요일 안 하고 월요일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니은 첨가의 예외였죠. 그래서 등용문이지. 얘도 만약에 니은 첨가가 되면 어떻게 돼? 등, 용문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얘를 용문 그러나? 아니지. 니은이 첨가되지 않고 그냥 표기 그대로 등용문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1번 틀렸지. 호남약.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9번이랑 20번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을 가장 고난도의 문제였어요. 근데 19번 다음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거든. 그럼 페가수스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겠지? 그랬더니 을이 페가수스라는 단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2번 답지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단어를 페가수스 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갑은 뭐라고 그러냐면 페가수스라는 단어가 의미를 지닌다는 건 분명하지. 그러면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칭하는 실존 대상 에 따라 결정돼. 따라서 모든 단어는 무언가의 이름이야. 그러면 페가수스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페가수스라는 이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4번에 보시면
갑과 을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면, 근데 이건 보셔야 돼. 이름이면 그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된다 이랬거든. 근데 4번 답지는 여러분, 갑은 어떤 단어가,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갑은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 근데 갑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그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 근데 을도 그랬는지는 아직은 몰라. 근데 4번 답지는 을 빼고 갑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자.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단어 로물루스를 생각해봐. 이 단어는 실제로는 이름이 아니라 축약된 기술어야 이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새로운 개념을 이끌고 왔어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제시했어. 이름이 아니라 축약된 기술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을의 말 속에서는 이름과 축약된 기술어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로물루스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전설상의 인물이라는 축약된 기술어야 이러지. 만일 단어가 정말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존하는지 문제가 되지도 않을 거야. 왜?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하거든 이러지. 이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4번 답지가 이름이면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돼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갑과 을은 이름이라면, 그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4번이 을도 이름이라면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되는구나 이러지. 그 다음에 보면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이름이 아니라 축약된 기술어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 말을 누가 한 거야? 을이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갑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군. 이건 갑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야? 을의 견해지요. 그치? 그러니까 축약된 기술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갑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을이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치? 그래서 아마 얘가 뭐 때문에 좀 어려워졌어? 4번 답지. 4번 답지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갑이 실존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하는구나. 이거는 갑의 견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그지? 그렇게 보는 거.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2번에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지. 그게 뭐야? 축약된 기술어. 같은 거, 로물루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 보고 있고 을은 축약된 기술어로 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보면 을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페가수스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축약된 기술어로 보고 있는 거고. 그 4번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는 얘기지. 갑의 견해가 아니라 을의 견해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가 여러분 아마 가장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뭐 9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비문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 9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유형이 당연히 다양해지면서 그냥 그 세부 내용 독해라든가 사실적 독해 외에도 지금 보면 추론적 독해, 뭐 적용하기 이런 문제들 있지.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들,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비판적 독해도 출제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항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20번도 그거예요. 근데 다음 글에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론 X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이론이 뭐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 보면 A가 B의 원인이다. 라는 말은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지? 그리고 A가 일어나면 B도 반드시 일어나야 돼.
어? 그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론, 이 X라는 이론은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A가 일어나면 B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지? 그 얘기를 하거든.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그럼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건 두 개가 뭐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그지? 이거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거. 그럼 이건 둘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론 X라는 건 뭐야? 인과관계야. 그지? 인과관계. 에 대한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는 판단. 그러니까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이다라는 얘기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판단해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기억에 갑의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야.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야? 그러면 갑이 흡연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갑은 폐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하면 흡연을 하면 반드시 폐암에 걸려야 되고 그럼 흡연을 안 했어? 그럼 폐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 그지? 기억 맞죠? 기억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봐봐. 갑이 홈런을 치지 않았는데 갑이 승리했어. 그럼 이건 인과관계가 어때? 없는 거야. 홈런을 치지 않았는데 갑이 승리한 거니까 이거는 승리한 상황보다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하지 않았어. 이건 어때? 갑의 홈런과 팀의 승리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이 갑이 홈런을 치면 어떻게 돼야 돼? 갑의 팀이 승리해야지.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에 의하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은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니까 이보다 홈런을 치지 않고 팀이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갑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죠. 이거는 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 그러면 홈런을 치면 승리하고 그러면 갑의 홈런이 팀의 승리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진술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귿은 막상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들은 매우 어렵게 특히나 시험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문제는 단순하게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디귿 보시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어. 그러면 까마귀가 난 게 배가 떨어진 것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 이론에 의하면 까마귀가 날아야지 배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것의 원인이 아니다. 그럼 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거지. 그러면 디귿의 진술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진술이에요. 아니라는 것은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거. 인과관계 상황보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 그러면 이건 인과관계가 없는 거야. 그지?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맞는데 결국 여기서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디귿은 이론 X에 근거한, 즉 이론 X라는 건 인과관계에 의한 판단. 인과관계에 의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빠지고 기억 니은만 인과관계에 의한 판단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기억 니은까지만 맞았어.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있는 문제가 마지막에 20번 문제. 그 다음에 뭐 19번 문제, 그 다음에 앞에서 뭐 9번 문제 같은 거 있었어. 9번도 역시 비문학 문제였거든요. 그 정도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법 같은 거를 아예 버리신 분
그런 분이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 정도 외에는 다 괜찮았던 문제예요. 특히 이제 비문학이 이 정도로 고착화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역시 여러분 비문학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설할게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